우리는 지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점진적 상승이라고 얘기했어요. 만에 하나 금리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 민원 상대 수백 수천 번 해봤어. 지금까지 건물을 산 게 40번이 넘고 거기다 지금 9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야. 진짜 전문가라면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야.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 빌딩과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을 살 때 대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첫 번째겠죠. 두 번째, 대출을 한다면 얼마나 해야 되냐, 그리고 대출 이자는 얼마나 되냐,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대출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즉 이 대출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건물을 사냐 마냐랑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건물을 살 때 대출을 할까 말까 어떻게 생각해? 네, 2022년 6월 7월 강남구 전체 빌딩 거래 내역이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금이 충분하면 뭐 요즘에 금리가 높으니까 최대한 좀 대출 금액을 좀 적게 하는 쪽으로. 지금 요즘에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뭐 앞으로 더 높아진다고 해요. 지금 2022년 지금 9월인데 앞으로 올해 말까지 더 올라간다고 하고 내년 초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출을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일단 첫 번째 이야기인데, 대출을 하는 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출을 했을 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대출이자 감당이 되냐 안 되냐가 일단 첫 번째일 거고, 감당이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그 감당되는 수준까지 대출하는 거는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일단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많이 나올 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선까지 넘어서도 대출을 하냐 마냐인데, 이 선을 넘어서 대출을 하냐 마냐는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내가 소득이 얼마나 되냐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기가 참 요새 좀 그런 게 제가 말하는 숫자나 금액이 이제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괴리감, 이게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숫자로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뭐 이거저거 다 쓰고 한 달에 5가 남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뭐 3이나 4 나오는 거는 커버가 되겠죠. 근데 이제 6이나 7이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거는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뭐와 연관돼 있냐, 내가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냐와 또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깊게 더 생각해 보면 대출 이자가 내가 남는, 즉 저축하는 금액이랑 비슷하거나 언저리면은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할 건 뭐냐,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 아니면 안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냐에 따라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하나에서 내려와서 두 개에서 또 두 개, 그럼 네 개 됐고 8개 됐고 막 이렇게 되니까 생각할 게 많은데, 일단은 대출 이자가 월세로 감당이 되냐, 그럼 뭐 해도 되는 수준. 감당이 안 되는데 그 감당이 안 되는 그 넘치는 금액이 내 저축 금액, 이명 금액으로 커버가 되냐 안 되냐, 충분히 되냐 적당히 되냐 아니면 좀 간당간당하냐, 이거에 따라서 나뉘겠죠. 근데 간당간당할 때는 내가 여유자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연관이 되고,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느냐는 또 뭐와 연관이 되냐,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갈지까지도 연관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 대출 이자를 감당이 월세로 되냐 안 되면 어느 정도로 안 되냐 이건데, 저는 일단은 감당이 되는 수준이면 해도 되는 금액이라고 보고, 모으는 잉여금으로 커버가 된다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저는 그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여자금이 어느 정도, 내가 여유자금 모아놓은 게 어느 정도 있다면, 근데 이거 넘어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200만 원 된다, 3,400만 원 된다, 어떻게든 내가 메꿔볼 수 있다 수준이랑,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이 된다, 이거는 아주 곤란한 뭐 경매 상황으로 넘어간다,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이 몇 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은 본인 소득이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커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져봐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데 내 잉여금으로 감당이 된다, 1년 정도라고 하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간다고 다들 예측하는데,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내년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고금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길게 가도 1년이면 되지 않겠냐, 이건 예측입니다. 제 순수한 예측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1년 정도 버틸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더 길어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위험하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출을 한다, 그리고 대출을 할 때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대출을 얼마나 할까?
몇 퍼센트나 할까?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얘기에서 거의 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얘기가 하나 끊어지고 두 개 끊어지고 세 개 끊어지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이어져 있거든요. 이 대출 이자 지금까지 고금리인 이 상황에서 대출하는 게 맞냐 틀리냐 어떻게 생각해? 저 개인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넉넉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다르게 느끼니까. 네.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고민을 하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대출이자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왜냐면 그분들은 애초에 살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주 진짜 장군 같은 스타일인 분들만 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뭐 커버해보지. 이런 분들은 역전의 우사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요.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애초에 그 건물을 산다, 대출이자를 감당한다 이런 생각까지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한들 불안해서 못해인데 중요한 거는 여유 자금이 충분해. 소득도 괜찮아. 그래서 감당이 어느 정도 돼.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할까 말까를 생각한단 말이죠. 건물을 살까 말까. 건물을 사야 대출을 일으키니까. 대출 안 하고 50억짜리를 살까. 대출해서 뭐 한 7, 80억짜리를 살까. 아니면 그 이상짜리를 살까 이건데 일단은 대출을 해서 사는 게 나는 일단은 맞다고 생각해. 규모를 키우는 게 무조건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규모를 키우는 거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건물을 다루고 있으니까 너는 건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건물을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무엇보다는 적어도 건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기에서 전문인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강남 건물에 대해서 수십 번을 사봤고 수십 번을 지었고 수백 수천 번을 지금 임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행동하고 있는 기준이니까 얘기를 해드린다면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올라가고 있어요. 코로나 전으로 갔을 때는 코로나고 공실나고 경기 안 좋고 하니까 건물값은 떨어질 거야. 금리도 높아지니까 떨어질 거야. 했는데 제가 그때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떨어진다, 폭락온다, 난리 난다,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된다 얘기했던 분들 영상 한번 찾아서 보고 싶어요. 그분들이 슬그머니 지웠는지 지금도 그 영상을 두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긴 한데 저한테는 그런 걸 찾아볼 시간은 좀 아깝기 때문에 안 찾아보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그런 얘기 했던 분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지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거야. 본인들이 계속 틀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에서 금리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강남 건물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 강남 건물 가격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점진적 상승할 겁니다. 점진적 상승. 올해 말까지도 점진적 상승은 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점진적 상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금리가 유지된다. 점진적 상승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만에 하나 금리 떨어졌다 어떻게 될까?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 뒤에 유지하다가 금리가 떨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앞으로 10%, 12%, 13% 올라간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물가가 정상화되면 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대부분 할 거고 아마 그런 사이클을 타겠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그냥 아예 그 자리에 있긴 좀 어렵죠. 그럼 올라가서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건물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점진적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얘가 떨어졌다. 저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왜? 월세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추가적으로 내가 얼마씩을 더 넣었는데 근데 이제 남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는 쫓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쫓아가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시 2,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2, 3년 동안 막 2배, 3배가 됐으니까 2.5배, 뭐 3배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막 그렇게 될 거야? 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상승을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예측하는 지금 미래예요. 앞으로 뭐 3년 동안은 점진적 상승은 한다.
금리가 올랐고 뭐 어쩌고 뭐 이러더라도 점진적 상승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는 간다. 적어도가 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말하는 큰 이변은 뭐 세계 정세, 뭐 경기 이게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큰 이변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 우리나라로 전쟁이 났다. 뭐 갑자기 뭐 핵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거를 저는 뭐 이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점진적 상승이다가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장기로 갖고 있습니다. 강남 건물 특히나 장기로 갖고 있는데 그 5년, 10년 이 기간 동안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 5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올랐다. 계속 내려졌다. 이런 건 없죠. 10년 동안 얘기하면 뭐 더할 나위 없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건물값은 그거와 상관없이 금리가 상승해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면 더 상승할 거고 또 올라갈 때는 점진적으로 갔다가 내려가면 또 좀씩 더 올라가고 이 상황을 반복할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고려할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럼 월세가 그만큼 받쳐주고 올라가는 거야. 월세는 건물 가격 상승보다는 더디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건물 가격은 오늘 30억에 내놨다가 내일 35억, 그 다음날 45억, 50억에 내놓을 수 있지만 임대는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승을 못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경기가 경직돼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뭐 예를 들어 더 확장을 하거나 이러기엔 불안했으니까. 근데 작년 말, 올해 초, 중순 이때부터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일상화가 됐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막 옮기면서 임대료가 막 상승한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따라갔고 얘가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 후행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복하게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사 먹는 짜장면값,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밥 가격, 식당에 가서 사 먹는 밥 가격, 뭐 모든 공산품 가격 올라가는데 인건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재비가 올라가고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당연히 월세라는 것도 그 건물을 예를 들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연동돼 있지 따로 돼 있기는 어렵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건축비가 줄어들 수는 없고 땅값이 떨어질 수는 없고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인부들의 그 인건비가 줄어들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점진적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건물을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어느 시점에 사냐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금리가 내려가면 100% 가격이 더 상승하기 때문에 그때가 타이밍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지면 그때 사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은 그 금리가 더 높아졌을 때는 아마 더 못 삽니다. 지금도 내가 이거 할까 말까 이러는데 더 높아지면은 난 이때가 타이밍이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IMF 때 건물을 살 정도의 배포가 있는 분들이겠죠.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 빼고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정확히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그런 정도의 뭐 결단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의 지금 이 건물 가격과의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도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당이 된다 하면은 저는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지 뭐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되기는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오신 분들 상담으로 하러 오신 분들이 작년에 건물 사신 분들 그리고 친구가 3년 전에 건물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3년 전에 샀는데 그때는 내 친구보다 내가 더 자산이 많았고 현금성 자산이었어요 나는. 근데 친구는 그때 건물을 샀는데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 이런 경우들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키가 더 컸네. 옛날에는 내가 그래 야 너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배려 아닌 배려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건물 사는 게 좋아 그래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네 원치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지금도 이제 대출을 해서 건물을 살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대출은 저는 꼭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대출을 안 하고 건물을 사는 경우도 있어. 아주 드물게는. 근데 그거는 돈이 많으니까 대출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대출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서 내지는 건물에 대해서 확신이 좀 적어서 대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는 이런 얘기죠.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대출해서 200억짜리를 샀어. 10%씩 건물 가격이 상승한다고 치면 100억짜리는 110억 됐겠지? 200억짜리는 220억 됐겠지?
어떤 상황을 원하냐 이거지. 그거는 오른다고만 볼 거 아니야. 보는 거잖아. 10%씩 떨어지면 이 사람이 훨씬 더 손해겠지. 강남 건물 기준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 사는 사람들이 애초에 떨어질 거라면 100억짜리든 10억짜리든 사지 않죠.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적어도 유지나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사는 거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걸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죠. 건물 산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 때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100억짜리가 110억 되고 200억짜리가 220억 되면 200억짜리 3부는 10억에 100억에 대한 대출이자를 냈지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금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출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대출이 없어. 난 그래서 좋아.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아니면 그 윗세대에서부터 대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 금리가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하면 갚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자에 넘어간다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생각들이 계속 넘어온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어떤 이게 생각이나 선입견? 이건 대를 물려서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윗대에서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경우에 이 자녀 세대도 부모님에게 그런 교육을 받아서 대출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출 없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대출 없이 건물을 사기 때문에 나는 돈을 100% 모아야 돼. 이러다가 시간을 놓치고 못 사고 그 뒤에 영원히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익률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익률인지 대출 이자를 뺀 수익률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대출 이자를 뺀 수익률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의 수익률이 원래는 2%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월세가 모자라서 내 돈을 넣어야 되는 경우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도 건물을 사야 되냐? 네. 괜찮은 건물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있지만 높아지다가 내려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건물 가격이 아까 말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100% 벌어집니다. 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는데도 건물 가격이 유지가 됐어. 대출이자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게 플러스 수익률로 바뀝니다. 그럼 건물값이 어떻게 될까요? 급상승. 네, 급상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점진적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점진적 상승. 좋습니다. 오늘 건물을 사면서 강남 건물을 사면서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